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가한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약칭으로 SLBM의 수중 사출 실험을 한 것으로 10일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SLBM 시험 발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핵 전략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상대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되받아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바로 이런 점에서 출발할 때는요, 이 SLBM은 적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고 또 선제 핵 공격에서도 살아남아서 보복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핵의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위협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현지 시각으로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윤상현 대통령 특사를 만나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만남에서 김 위원장은 진정성이 모이면 잘 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말로는 진정성을 갖자는 북한의 태도, 과연 북한이 말하는 진정성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컬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걸까요? 오늘도 홍준표 경남지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검찰이 홍준표 지사를 소환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검찰 특별수사팀은 어제 1억 원을 홍 지사에게 건넸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홍 지사와 접촉한 정황을 여러 증거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홍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1년 6월에는 윤 전 사장을 본 적조차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검찰은 이런 주장이 이미 예측한 범위 안에 있었다면서 이른바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11년에 경선이 있었는데 당시 이 자금에 대해서는 홍 지사가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어서 윤 씨가 전했다는 1억 원과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헤드라인, 오늘 신문에서도 중요하게 뜨고 지금 이 포털 사이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뉴스인데, 네. 왜 시청률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홍준표 시청률이. 지사 문제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면 시청률이 잘 안 나와요. 그래요? 예. 네. 그 참 신기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완구 전 총리의 주변, 이쪽도 이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8명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서 두 번째 소위 말하는 검찰의 타깃이 된 인물입니다. 예. 이완구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에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왔던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선거사무소에 함께 간 것으로 알려진 성 전 회장의 비서 금모 씨, 그리고 운전기사 여모 씨 등을 지난 9일에 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죠. 이 운전기사 여모 씨는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차 안에 음료수 상자가 있는 것을 분명히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검찰에 나와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찰이 어쨌든 이 운전기사의 어떤 발언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을 텐데 좀 당황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검찰은 이번 주 이 전 총리를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이번 주에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도 설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 몇 년 전 얘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네, 헷갈리죠. 네. 우리 이숙현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에 한 2년 전 몇 월 며칠 몇 시 뭐 했는지 기억나요? 그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엊그저께 네. 점심 누구랑 먹었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네. 정상이에요. 예. 네, 네.
자, 그리고 5월 임시국회 문제 말이에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모양이에요. 예, 일단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임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제 상견례를 겸해서 이 원내대표 회담을 열었는데요. 일단 합의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2일과 28일에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앞서서 열리는 12일 본회의에서는 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을 비롯해서 이 누리과장 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주요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관심사는 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 공적연금 강화 그 내용인데요. 양당은 지난 2일 그 대표와 원내대표 간 합의 그리고 실무기구의 합의 사항을 존중해서 계속 논의하겠다 여기까지만 합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언제 처리할지 날짜를 못 박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청와대는 어제 그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민연금을 뒤에 논의해야 된다 이런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당은 청와대가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라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선 지금 몇 가지 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로 법안은 보복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 통과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야당이든 어디든 간에 이거 안 되니까 이것도 통과 못 시켜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 이 버릇은 고쳐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권이. 예? 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필요한 것들부터 예를 들면 연말정산 환급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세무서 같은 데 가보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한테 피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소득세법이나 제 지방재정법을 얘기는 왜 네. 지적이 나오면 하냐 이거예요. 어? 지적 나오기 전에 자신들이 할 일부터 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두 번째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게 공무원 연금 논의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거기에 끼어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조용한 거 보면.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처리를 해야지. 이것도 보복 수단인가요? 전 그거는 사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뭐 개정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논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당장 그 지난 2일 날 양당 대표뿐만 아니라 그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뭐 청와대와 이 뭐 국회까지 해가지고 합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공무원 논의를 연금 해봐야- 말이죠. 네네. 그거는 그렇죠. 그건 그렇죠.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공무원연금 자체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할 때 이 공적연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니까 그게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하지만은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논의할 때 왜 거기에 당사자는 빠지냐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참여한 공무원 집단이라는 건 이익 집단의 자격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왜 거기 국민들은 빠져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참 그리고 북한 얘기 좀 마셔야죠. 해야죠. 네. 예. 북한이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 줄여서 SLBM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탄도미사일 개발의 실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막바지 단계인 이른바 사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출이 이제 발사하는 거죠. 예, 사출 시험이 무엇인가 들여다봤더니 이 미사일이 수중으로 올라와서 이 물 밖에서 추진체에 점화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6개국에 불과할 만큼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 지금 군 당국자들이 예상했던 것은 한참 좀 뒤였는데 빠르면 1, 2년 안에도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측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잠수함 아시다시피 일단 수중에 진입을 하면 위성으로도 위치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기술 우리나라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방어 기술로는 이것을 저지하기 힘들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그 청와대에서 NSC가 열렸고요. 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그렇죠. 될 겁니다. 네. 세컨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이게 맞고서 맞받아치는 이 그렇죠. 능력이 핵전술에선 가장 기본인데 네. 지금
가장 소위 말해서 맞받아치기 쉬운 기술이 개발이 됐다라는 식이 돼버리니까 걱정이 많을 겁니다. 이 문제 오늘 저희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럭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부터는 서울 중부지방에 엄청난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죠. 여러분 아직 출근하시기 전이시라면 우산 꼭 챙기시는,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상식이 되어버렸거든요. 우산 꼭 가지고 나가시고요. 자, 지금 자동차 얼마나 밀리는지 궁금하시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역시나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성산로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통일로 홍은에서 독립문 쪽으로, 도봉로도 삼양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를 지나 기름까지 쭉 밀립니다. 또한 월계로 북서울 꿈의 숲에서 미아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신호 2-3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안선도로도 양방향 교통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부터 양평교까지,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국회대로 이용해서 여의도 진입하는데도 신월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인천 쪽으로 가는데도 신월 부근 지나는데 정체 서행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새정치민주연합 요새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죠. 근데 대부분 예를 들면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분 상황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권 대부분 다 후자의 경우입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요새 내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분 문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해결책은 있는지 알아보죠.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요새 근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예?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요, 근데 이제 일단은 말입니다. 네. 이 주승용 최고위원하고 정청래 최고위원의 갈등, 이게 이제 지금 심상치가 않고, 문재인 대표는 정청래 최고위원 지금 사과해라, 그리고 당윤리심판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선거의 진정당은 내홍에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즉 무엇이 패배 원이냐,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이런 거센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은, 예.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논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좋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다시 돼야 되지만 이번 시비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만 막말 시비, 감정 싸움, 유치한 공방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의 품격은 고사하고 공당 지도부의 언행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좀 천박하였습니다. 예. 더 큰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싸가지가 없고 무질서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게 되는 정청래식 정치에 대한 아무런 자정 기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고쳐가겠다는 의지와 표현이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가 당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것마저
고쳐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들을 하고 우려하는 것이 많이 들립니다. 예. 지금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뭐 이 내용에 항상 선거에 지금 내용에 휘말린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면 참 좋은데 근데요. 일단 이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도 이 8일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친노가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표의 비선 라인 얘기를 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비선 라인이 일단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친노라는 것보다는요. 예. 친노의 어떤 의미에서 원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만들어낸 처음에 무슨 정대철, 김원기, 천정배 뭐 이런 정도가 시작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그 후에 대통령 된 다음에 그를 지지하던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친노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친노의 절반 이상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친노라고 명명해지는데 그는 친노라는 표현보다는 운동권적 강경파 예. 도덕적 우월감에 빠진 진영 논리에 이렇게 묻혀 있는 사람들. 저도 운동권의 일부였습니다만은 그래서 당을 강경적으로 끌고 가는 그게 문제다 이런 뜻이죠. 친노라는 문제는 별로 적당한 표현이 아니다. 사실 그 당시에 친노로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 무슨 근무를 했다든가 그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못 전다 그런 거는 지금 문재인 후보 내지는 문재인 당 대표가 그 당시에 비서실장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 양반 정도가 이제 하고 그 당시에 몇 분들이 좀 남았습니다만은 친노 제가 아까 누가 얘기하는 무슨 계파 패권주의라는 것도 운동권적 계파 패권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하고 옳은 방향이고요. 이게 저번 총선 때 국회의원 공천을 그런 식으로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론 운동권도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많이 그쪽으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을 그쪽으로 가서 당이 상당히 강경 운동권적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대단히 걱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공천을 했던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전 대표가 공천을 잘못해서 오늘날 같은 사태가 불거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때 균형이 좀 깨졌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전 대표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좀 다 의논으로 한명숙 총리 혼자 했겠습니까만은 예. 그 당시 비례대표제나 또는 일반 지역구에서도 전부 어떤 때보다도 그냥 운동권으로 꽉 채버려갖고요. 예. 운동권만의 논리, 그래서 제가 아까 진영 논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의 진을 치니까 예. 진영 논리로서 돼 있어서 그래서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감옥 가고 올바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런 주장만 갖고는 정당을 이끌 수가 없다. 더군다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판에 그런 논리를 계속하면 국민들이 좀 피곤하고 약간 국민적 지지를 그렇게 크게 증폭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자타가 좀 어느 정도 공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아직도 감옥 갔다 오고 우리가 민주화 투쟁한 집단이다라는 우월감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지금 도덕적 우월감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민주가 또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평가해줘야 될 측면입니다만은 거기에 빠진다는 건 조금 이제 시대가 지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이게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말씀하시고 정대철 고문께서는 내가 문재인 대표로만 그만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는 그만두지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또
크게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번에 무슨 문재인 대표만 꼭 잘못해서 이렇게 정당이 아니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저 책임의 일단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치는 결과책입니다. 저번에도 김한길, 안철수도 두 분도 그랬고 그 전에도 손학규 대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책임 정치, 우리가 뭐 잘못되면 그냥 며칠 동안은 책임지고 환골탈퇴하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가면 유야무야 한다는 이런 것은 이제는 골책 안 된다. 또 우리가 이제는 정권 창출, 총선 승리 이런 것을 앞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이런 판에는 뭔가 새로운 각오로 진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별로 이롭지 않다는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예. 지금 그 친노 쪽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그만둘 경우엔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뭐냐면 이종걸 신임 원내 대표도 손학규 전 대표를 만나러 강직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 얘기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만은 손학규 전 대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는 대안이 없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후배들이 또 커서 올라올 수 있고 지정만 하면 또 사람이 클 수 있고. 예. 영국도 보세요. 캐머런이라는 사람 43살 되고 이번에 49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인물 키울 수 있고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박원순, 안희정, 이시종 등 가능성 있는 큰 인물들이 다 놓여 있고 또 그걸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인물 없다는 것은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요. 손학규 대표의 경우에는 그가 정계 은퇴했는데 다시 대통령으로 혹시 차출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정당 운영에 다시 필드에 뛰어든다는 것은 이것도 위약을 함부로 저지르는 것 같아서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지금 손학규 전 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친노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또 다른 카드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문재인, 이종걸 이 두 커플이 제대로 이게 또 잘 궁합이 맞아서 굴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보면 그게 두 사람 다 잘 아는데 큰 대립 없이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은 이 운동권적 강경론이 당을 이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중요하고요. 두 분들도 그거를 제어하고 균형 있는 당의 노선을 만들어내는데 가능한가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 그리고요. 이제 지금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좀 힘든 지경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 주승용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 사이에 있어서의 문제가 지금 좀 비화가 되면서 지금 5.18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5.18의 이 호남 지역 방문 이것도 조금 좀 이 일부 측근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갔다 왔던 걸 의미하십니까? 아니 이제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서 호남 민심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 예? 그래서 여기 왜 지난번에 갔을 때에도 좀 그랬었잖아요. 20명 정도가 공항에서 시위하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5.18 기념식에 문 대표 등 지도부가 내려오지 말라. 지금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 호남에서 특히 광주에서 천정배 당선은 천정배에 대한 지지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지도부에 대한 거부로 보여집니다. 또 문 대표가 이번에 광주 가서 호되게 질타당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은 민주의식이 참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야권이 빨리 깨어나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있는 진영 정당으로 변화하라는 요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뭐 그 호남발 신당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고쳐가다가 안 되면요.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정당을 저는 막 김대중 대통령하고 일관성 있게 같이 했는데 정당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정당론에는 없는 겁니다만은 적대적 신당과 포용적 신당이라는 게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포용적 신당으로 해서 언젠가는 다시 끼얹는데 그러나 새롭게 타안하는 신당으로 모습을 바꿔야 된다는 뜻에서 포용적 신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고쳐가지고다 이게 잘 안 되고 국민적 이미지도 곤란하고 이런 경우에 신당을 만들어서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포용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입장이 지금은 조금 그 완화가 되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전 처음부터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자꾸 언론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정대체는 신당론이다. 그때도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잘 고쳐다가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신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게 신당이 만약에 분열적 신당으로 돼갖고 둘로 나눠서 저쪽 새정치연합하고 새누리당하고 대결한다면 그건 필패거든요. 그런 것을 다 전제로 해서 적어도 선거 전에는 다시 연대 내지는 통합까지를 다 전제로 한 신당 모습으로 가야지 이게 분열로 가면 좀 문제된다는 것도 저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이 그런 신당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끝으로 간단하게 아까 정청래 정치에 자정 기능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정 기능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정 기능이 아직 발동이 안 됐다는 것이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니죠. 예를 들면 자정 기능이 어떤 겁니까? 그 징계입니까? 아니 이거 예를 들면 지금 어려운 판에 제가 며칠 전에도 무슨 김한길, 안철수, 박지원 여러분들한테 이석현 의원 이렇게 몇 분들 유인태 의원 이런 분들을 보고 아니 이거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당 중진들이 모여서 당을 어떻게 어떤 방향이든가 끌고 나가고 개혁하는데 정치인들 앞장서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게 자정 기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연결합니다. 신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담배 때문에 정부가 돈 좀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세수 효과가 좀 많다고 그러죠? 네,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담배 판매로 걷어들인 세금이 지난 같은 기간보다 한 6,100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값 원래 첫 달보다 점점 많이 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올해 한 갑당 2,000원씩 담배세가 올랐죠. 이 담배 세수 계산은 담배 반출량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우리 담배를 이만큼 만들어서 팔겠습니다 하고 정부에 신고하는 수량입니다.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출량이랑 소비량이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나는 지표가 됩니다. 이 담배 반출량이 지난 1월에 1억 5,900만 갑, 2월에는 1억 6천만 갑, 그러다가 4월에는 2억 7천만 갑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이 재밌는 거는 1월부터 전달보다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인데 원래는 반출량이 2월에는 한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연 효과가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원래는 정부가 담배세를 2,000원 올리면은 판매량이 한 34%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올해 평균 담배 반출량이 지난해 한 65% 선에서 머물 것이란 예상인데 4월 반출량을 봤더니 지난해 대비 한 75% 정도까지 판매가 올라왔다. 이 얘기는 담배 소비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다. 정부가 미리 말한 것보다는 금연 효과가 덜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 담배값 인상으로 지금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한 2,000원 정도 올리면 판매량이 34% 정도 줄지만 연간으로는 세수는 한
2조 8천 그러니까 한 3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근데 4월 수준의 반출량이 이제 앞으로 꾸준히 유지된다고 했을 때만 보면은 1년에 한 4조 정도 더 많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 4조면은 그 4조면 한 1년 동안 정부가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4조 정도 되거든요. 이만큼의 재원이 새로 마련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 그 양쪽 완화 잠깐만 좀 얘기해 보죠. 일본도 그렇고 양쪽 완화로 시장에 돈 풀었던 그 국가들이요. 풀었던 돈 생각보다 일찍 걷어들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년에 미국과 유럽, 일본이 동시에 양적 완화 축소,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이 테이퍼링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신흥국들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선진국들이 이렇게 긴축을 시행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신흥국들한테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 이쪽에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긴축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고수에 쓰이는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배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의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